이은지의 영화 읽기 3번으로 로라 포이트라스 감독의 낸 골딘 모든 아름다움과 유혈 사태를 읽으려고 합니다. 영화 낸 골딘 모든 아름다움과 유혈 사태의 포스터 중앙에 위치한 것처럼 이 영화의 부제는 어떤 삶은 그 자체로 예술이다입니다. 이에 정재현 기자가 예술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해묵은 담론 앞에 사진작가 낸 골디는 그럴 수 있다면 목소리를 높인다. 는 두 문장으로 영화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낼 정도로 예술과 삶의 관계나 예술가의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한 관심은 오늘날 문화생활의 질적 수준과 양적 빈도의 상승세만큼이나 오랜 기간 담론화되어 온 주제입니다. 예술의 존재 이유를 묻는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 투자한 노력에 비해서 여전히 이렇다 할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에 지속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달리 말하면 예술의 핵심 기능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지금 시대에 아주 중요한 담론 주제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결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 낸 골딘이라는 개인의 삶을 담아내면서 예술의 존재 이유를 밝히는 작업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충분히 가능한 제목과 부제를 담고 있어서 낸 골딘은 한 시대의 중요한 목격자이자 원동력이라는 미국 시사주간지 더 뉴요커의 호평처럼 그 자체로 예술이 되는 어떤 삶이라는 건 사진의 거장인 낸 골딩과 같은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역사적인 인물,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 someone special 한 사람의 삶을 가리키고 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자에게는 앞에서 이야기한 낸 골든 개인의 업적하고 당신이 낸 골딘을 알든 모르든 이 영화는 매력적이고 중요하다는 영국 일간지 데일리 텔레그래프에서 호평한 것처럼 이 영화 자체의 업적을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영화의 업적은 어떤 삶은 그 자체로 예술이다라는 현실의 사건을 포함하면서 어떤 삶이 그 자체로 예술인지 철학적, 형이상학적 사상의 고찰에 도달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동진 평론가가 예술을 한다는 것, 예술이 공모해야 하는 것에 대하여 영화 시대를 넘다, 낸골딘 모든 아름다움과 유혈 사태에서 세 가지로 분류한 영화 관람의 방법론을 필자가 차원을 구분해서 재정리하자면 1번 일반 대중의 차원에서 종종 전혀 몰랐던 사람과 사건을 알게 해주거나 전문가의 차원에서 아주는 아니더라도 잘은 몰랐던 일들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알려주는데 이 일반 대중의 차원과 전문가의 차원에서의 두 가지 차원의 기존의 차원은 기존의 이상적인 근대사회 제도가 절대 붕괴되지 않을 거다. 이런 신념 속에서 근대사회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쌓는 방법인 거죠. 반면에 마지막 세 번째 차원은 철학적, 형이상학적 사고 전환의 차원에서 탈근대 시대를 준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근대 사회의 불완전함을 꽤나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근대 사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구성원으로서 사회는 차차 나아지겠다. 이런 방향으로 진화할 거다.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고려하는 탈근대 시대로의 담론적 전환기 속에서 선구적으로 대안을 모색 중인 이런 낸골딘 같은 예술가들로부터 근대 시대의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전문가 시스템은 아니다. 오작동하고 있어. 그래서 스스로 붕괴되고 있어. 이런 사실을 혁명적인 수준에서 완전히 새롭게 마주하니까 그 이면의 상대적 진실을 숙고하게 되는 거죠. 오동진 평론가가 이 영화를 보고 정서적 충격이 꽤나 폭풍 같은 작품이라고 평가한 이유도 한번 철학적 형이상학적 사고전환의 차원에서 혁명적으로 새롭게 마주한 그 이면의 상대적 진실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적, 논리적 추론에 따르면 근대 시대의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근대 시대의 사회 집단에 있어서 사상, 행동, 생활 방법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관념이나 신조의 체계라는 이 이데올로기에 맞춰서 언젠가 완전해질 인간 사회는 21세기에 들어서 70년대나 80년대처럼 여전히 혼란스럽고 메스꺼운 일 투성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논리에 어긋나는 오류가 발생할 상황이라고 진단이 가능한 거죠. 근데 에이즈 시대에서 코로나 시대까지 왔지만 세상은 그리고 인간의 삶은 별반 진화하지 않은 증거가 눈앞에 빤히 펼쳐지고 있는 것이고 이 영화를 보면서 갈 길을 잃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갈 길을 잃었으니 그런 영화를 보고 있으면 당연히 갈 길이 잃어버리는 거죠. 내가 생각했던 사회가 아니야. 그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과연 근대 시대가 맞기는 한 건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하고 그런 난처한 경지, 난경에 빠진 충격이 그런 충격을 근대사회 전문가 체계에 소속돼 있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오동진 평론가가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한번 철학적, 형이상학적 사고 전환의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영화의 주제를 알려주는 메타포로서 나오는 1899년에 발표된 조세 콜라드의 소설 암흑의 핵심의 구절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영화 마지막에 강조되는 구절인데, 인생이란 우스운 것, 부질없는 목적을 위해 무자비한 논리를 불가사의하게 해결한 것. 그나마 자신을 알게 되어도 너무 늦어서 꺼지지 않는 회한만 남지. 감정을 배제시킬 것을 원칙으로 하는 근대 사회의 이성 중심적 무자비한 논리를 기반으로 근대 사회의 발전과 인류의 진화라는 부질없는 목적을 위해 마치 그게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이상인 것처럼 불가사의하게 배열한 것들이 얼마나 우스운 것인지 이미 20세기 초에 조세 콜라드라는 모더니즘 예술가의 선고안으로 분석된 바가 있고 그렇게 글로 남겨져 있는 이런 진실이 20세기 후반에 도달해서는 그나마 자신을 알게 되어도 너무 늦어서 꺼지지 않는 회한만 남아 눈물을 흘리는 넬고딘의 부모 같은 이 대중의 차원에서도 이미 서서히 보편화되고 있었다.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난 수십 년간 시대적 전환기의 보편화라는 진전이 있었다는 이런 의식을 기반으로 언니의 자살과 불안정한 가정 내 양육 환경 등으로 인한 사회공포증을 겪던 낸 골디는 사진을 만나며 비로소 세상과 소통할 언어를 찾는다. 사진 작가로 커리어를 시작한 70년대 말부터 낸 골디는 온갖 정치적 검열과 사회적 편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예술 세계의 퀴어 커뮤니티와 에로티시즘, 에이즈와 약물 중독을 닦는데 주저함이 없었다는 넬곤딘의 개인사는 팔근대 시대의 도래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 퀴어 커뮤니티 및 억압적인 사회의 검열에 대한 저항 운동으로 에로티시즘이 대두하고 이 약물 중독과 같은 근대 시대의 말기 증상이 나타난 시대 전환기의 중요한 목격자이자 원동력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큐멘터리스트 지금 읽는 인용문은 이제 이 영화의 줄거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읽어보자면 다큐멘터리스트 로라 포이트러스는 줄곧 한 인물을 집중 조명하고 그를 둘러싼 정치 사회적 맥락을 탐사해 왔다. 그가 이번에 포착한 대상은 사진 작가이자 사회운동가인 낸 골딘이다. 총 7개의 챕터로 나뉜 낸 골딘 모든 아름다움과 유혈 사태는 낸 골딘의 과거와 현재를 병치한다. 삶을 이야기로 만드는 것은 쉽다. 그러나 삶의 기억을 견디는 것은 어렵다. 이야기와 달리 삶의 경험은 악취가 있고 추잡하며 단순한 결말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라며 이야기의 운을 떼는 랭골린의 인생은 투쟁의 연속이다. 언니의 자살과 불안정한 가정 내 양육 환경 등으로 인한 파괴공포증을 겪던 랭골린은 사진을 만나면 비로소 세상과 소통할 언어를 찾는다. 사진 작가로 커리어를 시작한 70년대 말부터
낸 골디는 온갖 정치적 검열과 사회적 편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예술 세계의 퀴어 커뮤니티와 에로티시즘, 에이즈와 약물 중독을 담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저명한 예술가로 자리한 장노년의 넬 골디는 2017년부터 시위단체 페인과 PAIN과 함께 여전히 자신의 목소리를 높인다. 이들은 마약성 진통제를 무분별하게 판촉해 부를 축적한 제약회사 퍼디 파마, 그 회사를 소유한 세클러 가문과 그들의 기부금을 받아 성업해온 전 세계 대형 미술관들을 향해 홍토한다. 그리고 이들의 시위는 대형 미술관들의 잇따른 부정한 기부금 거부 선언과 세클러 가문의 파산을 이끌어낸다. 하지만 낸 골딘의 인생을 투쟁의 연속이라고 표현할 때 그녀의 투쟁을 1번 대중의 차원과 2번 전문가의 차원에서 소외된 약자들의 사회 문화를 널리 알리는, 그러니까 아직 알려지지 않은 또 하나의 스타일이 원래 있던 중심에 그냥 또 하나의 스타일이 추가돼서 근대 문화라는 중심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그 세련됨을 유지하고자 하나의 스타일이 추가되었고 거기에 일조한 8근대 시대의 도래를 경험하고 있는 필자 입장에서는 허무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행위가 그런 해석이 민주주의적 퍼포먼스의 사례인 것처럼 해석하는 기사들, 그런 기사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1980년대까지만 해도 자기 일상을 찍는 게 예술이 될 수 없었던 시기에 갤러리 장 마틴이 처음으로 낸 골든의 사진을 영화에서 갤러리장, 그 갤러리의 이제 대표가 마틴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낸 골든의 사진을 1978년에 갤러리에 전시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런 결정이 굉장히 그런 시대니까 자기 일상을 찍는 게 예술 자체가 될 수 없었다는 인식이 강한 시대였으니까 굉장히 과감한 선택이었을 텐데, 그런데 그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로운 것이었기 때문이라는 정말로 많은 설명이 생략된 답변에서 미뤄봤을 때 3번 철학적, 형이상학적 사고전환의 차원에서 혁명적으로 새롭게 마주한 그 이면의 상대적 진실이 단순한 스타일의 변화인 것처럼 오해를 받는 이런 현상이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하지 않았나 짐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근대 사회의 온갖 정치적 검열과 사회적 편견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퀴어 커뮤니티를 새로운 스타일로 소화시키고자 하위이지만 근대 문화의 일부로 받아들였다. 이런 식의 해석은 오히려 갤러리 장 마틴의 개인적인 호의가 뜻하지 않은 방향이지 않나 싶은데요. 근대 문화에 흡수되는 순간 상하의 이분법적이고 수직적인 지배관계에 종속되어 버린다는 논리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대 사회 지배 논리 아래에서 삶의 차원은 마치 우리 삶의 차원이 한국 드라마 엄청 유명해지고 세계적으로 했던 그 오징어 게임의 복장, 그런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목숨을 담보로 거는 경기장처럼 목숨을 걸고 게임을 하죠. 이 경기장처럼 경쟁을 통한 생존 차원으로 그 질적 수준이 하락하고 열심히 일하면 누구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프로테스탄트 윤리 같은 자본주의의 기반이 되는 도덕적 원리 원칙이, 이런 원칙은 말 그대로 이상적인 이야기에 불과한 모순이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악취가 있는 현실을 온몸으로 경험해야 했던 낸 골디는 6개의 장으로 나뉘는 이 영화의 서문과 같은 도입부에서 이야기와 경험의 차이에 대해 삶을 이야기로 만드는 것은 쉽다. 그러나 삶의 기억을 견디는 것은 어렵다. 이야기와 달리 삶의 경험은 악취가 있고 추잡하며 단순한 결말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전제된 질문을 던지며 한번 철학적, 형이상학적 사고전환의 차원에서 더 이상의 유혈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대안 모색에 나서고 있습니다.
근대 과학 실험실의 실험 조건을 불변 상태의 절대적인 수치로 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관찰자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이야기 바깥으로 빠져나가 보면 삶을 이야기로 압축시켜서 반복 재생하는 거는 유클리드 기하학의 논리에 따라서 가능한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사는 시대 사회에서는 그 논리에 따라서 산업이 발전하고 반복 대, 대중이 뭐 잘 먹고 잘 살 수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됐고 그런데 그에 비해 실험실 같은 공간적 경계선이 따로 존재할 수 없는 삶의 기억을 견디는 입장에서 근데 수학적으로 계산 불가능한 악취가 있고 추잡하며 단순한 결말로 끝나지 않는 이런 주관적인 감정의 영역을 복제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처럼 이야기와 기억의 차이를 각각 객관적인 논리와 주관적인 감정으로 개념화해서 비교하려는 이유는 굳이 이렇게 해보려고 했던 이유는 지금을 살아가는 나의 무력감에 과연 어찌 대처해야 할지 혼란스러움을 고백하는 유나랑 평론가처럼 거대한 실험실 같은 근대 사회의 세계관에 억누르기 힘든 무력감을 느끼고 생존의 위협에 시달리는 사태가 특정 불우한 인물의 사연이 아니고 수준급의 이런 지적 능력을 인정받은 전문가들한테까지 보편화되고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무력감을 억누르기 힘든 때다. 올해 초에 일어났던 사건도 몇 년 전의 일처럼 느껴지고 세상은 내 의지와 무관하게 무자비하게 움직이며 매일매일 누군가를 낭떠러지로 몰아넣는다. 그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 보다는 무엇을 할 수 있나를 더 많이 되뇌게 된다. 물론 이 세계의 역사에서 안 그런 때가 얼마나 있겠냐마는 그럼에도 이 무력감에 대처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지금을 살아가는 나는 하여튼 생각하고 마는 것이다. 문득 궁금해진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무력감에 과연 어찌 대처하고 있을까? 최근 누군가가 내 작업 덕분에 자살을 피했다고 말해줬다. 만약 내가 한 사람의 생존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내 작업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감동적인 일화에 비해서 랭골딘의 에세이에서 나오는 구절인데 이런 일화에 비해서 무력감에 대해 너무 순진하고 소박한 대처에 그치지 않나 의심을 했던 윤아랑 평론가는 영화를 관람한 이후 랭골딘의 예술에 대한 자신의 첫인상이 틀렸다 정정하는데 형자들에게 종종 시대착오적인 낭만주의자 취급을 받곤 했다는 이런 오해가 랭골딘의 잘못이 아니라 아직 구체적인 탈근대 시대의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는 상황이라서 주관적 감정의 영역에 철저한 단절을 원칙으로 하는 이런 근대 학문의 관습을 아직은 버릴 수가 없으니까 아직 새로운 뭔가 없는데 어떻게 그 기존에 있던 걸 버리겠어요? 세상이 이상해질 수, 완전히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지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버릴 수 없으니까 팔근대 시대로의 시대적 전환기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시대적 전환기의 영향이었다고 할 수 있지 않나. 다시 말해서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이런 대중가요가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대중가요인데 이 제목처럼 이 제목 자체처럼 너와 나, 남과 여, yes or no 는 대립하는 두 개념 사이에 그 무엇도 끼어들지 못하는 영원성에 대한 믿음이 낭만적 사랑의 이데올로기 또는 이야기라면 그러니까 꽃들이 그렇게 막 흔들리면서 눈앞에 흔들리는데도 내 샴푸 향만 느껴지는 거죠. 너랑 나만 있는 거지, 세상에. 근데 악취가 있고 추잡하며 단순한 결말로 끝나지 않는 삶의 경험에 대해 고뇌하는 랭골딘의 관심사는 삶의 기억을 견디게 해주는 액추얼하고 필사적인 투쟁의 언어입니다. 근대 수학적인 OX의 이분법적 객관화 영역인 이야기와 근대 학문의 이분법적 방법론에 따른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계산과 공식화가 불가능한 주관적 영역인 기억 및 경험의 차이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뇌의 질문을 내 가슴에 품고 랭 골딘의
몸에 저장되어 있는 기억을 되짚어가면서 저명한 예술가로 자리한 장문연의 낸골디는 2017년부터 시위단체 페인과 함께 여전히 자신의 목소리를 높인다. 이들은 마약성 진통제를 무분별하게 판촉해 부를 축적한 제약회사 퍼듀파마, 그 회사를 소유한 세클러 가문과 그들의 기부금을 받아 성업해온 전 세계 대형 미술관들을 향해 성토한다. 그리고 이들의 시위는 대형 미술관들의 잇따른 부정한 기부금 거부 선언과 세클러 가문의 파산을 이끌어낸다는 반오피오이드 단체 페인의 시위 활동에 대한 21세기 현재 시점의 서사가 랭골디니 서사와 교차 반복되면서 전개되니까 이 영화의 매력적이고 중요한 의미가 생깁니다. 근대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사고에 따라 결정된 과거의 원인과 현재의 결과, 이 인과관계가 경계선이 분명한 공간적 차이를 지닌 반복인데, 이런 반복이 주관적 감정의 기억 및 경험을 적극적으로 겹쳐놓은 반복으로 전환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직 데뷔하기 전에 갤러리로 사진을 들고 가려고 택시기사한테 택시비 대신에 국광선교를 해준 적이 있다는 랭골딘의 사연이, 이런 사연은 논리적으로 구조화하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절망해버린 이야기로 해석될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랭골딘의 듣는 이를 배려한 유머를 장착하는 고차원의 감정 기능으로, 그런 기능을 함양한 랭골딘의 어조로 인해서 관객들은 논리적 이야기의 울타리를 뚫고 나오는 새로운 차원의 시간을, 기억 및 경험의 차원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의 기억을 견디는 거는 양육 환경으로 인한 사회공포증 및 온갖 정치적 검열과 사회적 편견 속에서 근대 제도 내부의 객관적 순위 경쟁으로부터 살아남으려는 무의미한 투쟁이 아니게 됩니다. 고려하는 새로운 시대의 대안 체계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지금 우리는 시대적 전환기의 혼란 속에서 붕괴되어가는 근대 사회 내부에 머물지 않을 수는 없지만 아직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죠? 각자의 자리에서 각 개인은 몽상적이지는 않고, 절대 몽상적이지 않고, 액추얼하고 필사적으로 쟁취해 나가는 유의미한 생존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되고, 삶을 살아가야 할지, 이렇게 질문하는 행위 자체가 무력감에서 탈피하여 삶의 기억을 견디는 가장 중요한 생존 도구라는 것을 낸 골든이 자기 인생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영화를 통해서 필자는 근대 사회의 이상적인 이야기 구조 안에서 일률적으로 이분된 모든 아름다움과 유혈 사태를, 아름답다 아니면 피를 보게 되는 OX의 이런 사태를 주관적 감정의 탐구와 영성의 수행으로 해체해서, 이분법을 해체해서 탈근대 시대에 유의미하게 생존하기라는 총체적 목표로 나아갈 방향을 랭골딘이 제시해준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그런 유의미한 모델이 되는 예술가를 만난 것 같습니다. 오마이뉴스 장혜령 기자의 질문처럼 누구나 궁금해할 법한 여생을 편하게 전시하며 살 수 있었던 아티스트가 갑자기 시위대의 주체가 된 이유는 약물 중독을 예방, 피해 저감, 약물의 비범죄화, 중독자를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적극적인 치료를 주장하며 세클러 가문이 후원하는 미술관, 박물관, 대학교 등을 돌며 시위, 퍼포먼스를 펼치는 행위를 통해 기업과 시민의 경쟁 구도에서 법치 사회의 민주주의적인 승리를 목표로 겨냥한다. 이런 또 하나의 퍼포먼스 스타일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스타일을 하나를 그냥 더 추가하려는 목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로라 포이트라스 감독이 인생에서 용감한 사람들을 많이 보았지만 낸과 같은 사람은 결코 만난 적이 없다며 존경심을 표현하고, 장혜련 기자의 표현처럼 경력이 끝날 수 있는 위기에도 내 인생 전부가 걸려 있는 거죠. 여전히 행동하는
그러니까 경력 전부가 걸려 있는 건데 여전히 행동하는 진정한 혁명가라고 평가받는 것은 낸골린의 예술이 지위 보존을 위해서 자기 지위를 보존하려고 경력을 지키려고 이분법적 지배 논리를 이용하여 승리의 쟁취를 유도하고 패배를 강제하는 그런 근대사회 내부의 자멸적인 폭력성의 원리에는 봉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신뢰할 시스템이 무너지고 이제 신뢰가 하는 뭘 믿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런 뭘 믿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는 혼란스러운 무력감이 만연하고 있는 지금 시대에는 영화 예술로 맺어진 로라 포이트라스 감독과 낸 골린의 이 신뢰관계가 주관적 감정과 영성을 검열하는 무자비한 논리 시스템을 견디면서 자기 인생의 주관적 감정을 생산하고 영성을 수행하려는 끈기와 노력이 무의미한 투쟁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시대 전환기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의 삶이자 우리 시대의 우리의 삶이자 예술임을 긍정하는 구체적인 근거로 삼을 수 있지 않나 여겨집니다.